오늘 강의할 내용은 불안증폭 사회에서 언급했던 내용 일부분하고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이제 4월 말경에 이제 출간 예정인 한국인의 트라우마라는 책에서 분단 문제를 다룬 분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다음에 강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 그럴까, 또는 좀 넓게 보면 한국인들의 집단 심리, 우리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국 사회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이 강연 처음에 하시기로 하셨던 표창원 교수님, 표창원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신창원하고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다. 근데 살아온 성장 배경도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신창원이 될 수 있었는데 신창원하고 나의 차이는 나는 때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창원은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한 개인이 악인이 되느냐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개인이 자라온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환경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심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처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회 발전 모델을 채택했죠? 자,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은 해방 이후에 이 미군이 이제 남한에 들어오고 미군의 지배하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회 각 영역이 미국의 영향하에 놓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배층도 당연히 친미파들이 장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자본주의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종을 했고요. 또 90년대 넘어서서 미국이 세계화를 얘기하고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니까 그대로 또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죠. 자, 결과를 놓고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표정도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통계로 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 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거 1등 하고 있어요? 일단 자살률, 뭐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우승하고 있고 또 계속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시간에 한 명씩 자살한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 동안 끝나고 조금 지나면 한 명 또 죽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1년에 3,000명 이상 자살하니까 뭐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위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네? 이혼율 1위입니다. 또 사교육비 비중 1위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1위입니까? 아, 뭐 1위 뭐 웬만한 건 다 1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1위, 남녀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1위, 비정규직 비율 1위. 나쁜 거 다 1위예요.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합니다. 근로시간도 1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통계로 봤을 때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OECD 국가 중에 10위권인데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1위를 하는 것일까? 아, 거꾸로 1위도 1등 하는 것도 있어. 거꾸로 출산율은 거꾸로 1위죠. 하여튼 왜 이렇게 됐을까, 나라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 불행의 원인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왜 이 미국식 자본주의,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느냐? 사람이 말이죠. 일단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뭐 옛날에 책도 있었죠. 이기적 유전자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양육방식의 세상에서 인간은 원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다.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인간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어때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인가요? 아닌 면도 많은 것 같고. 자,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 말이죠. 이기심.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내가 생각할 때 본성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본성이다. 이건. 네, 5분. 이건 본성이 아니다. 네, 조금 더 우세한데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자, 이 본성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떤 본성이 어떤 유기체의 본성이다 그것이. 그러면 그 본성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만약에 본성이 실현이 안 되면 정신건강이 나빠지겠죠. 뭐 간단한 예로서 제가 자주 듣는 예가 그런 겁니다. 호랑이가 육식동물이죠. 호랑이의 본성은 육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육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어때요? 정신건강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호랑이한테 육식은 건강에 나쁘니까 너 내일부터 채식해라. 이래서 채식을 시켰다. 정신건강이 좋아질까요? 그냥 죽고 싶겠죠. 호랑이가 한 말이 있죠. 그래서 호랑이는 굶어도 풀은 안 먹는다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본성이 어긋나니까. 그럼 호랑이의 본성은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본성이 이기심이라 그러면 이기심이 실현되면 정신건강이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좋아져야 되겠죠. 어때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정신건강이 좋아지던가요? 안 좋아지죠. 그렇게 좋아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중에 정신건강 좋은 사람 없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스크루지 같은 할아버지 있죠. 정신건강이 좋던가요? 안 좋죠. 근데 스크루지 말고도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 때 과연 정신건강이 좋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가 했을 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건강이 나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리고 건강도 나빠져요. 몸도 당연히. 근데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는 사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존재?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말이죠. 서로가 이웃끼리 사랑하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도와줄 때 행복을 느끼고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든 게 뭐죠?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승자독식입니다. 이거는 뭐 이긴 사람한테 다 주는 거죠.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긴 사람 조금 더 주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더 주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을 한꺼번에 왕창 몰아주는 거예요. 스타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연예인 중에서 떴다, 유명하다. 그러면 뭐 한 회 출연료가 억대에 육박하죠. 5천에서 억대까지 육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보통 연예인들, 99%의 연예인들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이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돼도 뭐 이것저것 뛰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야구 선수 같은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선수들, 그 요새 이제 야구 시즌에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겠죠. 많이 벌입니다. 뭐 미국 가서 출세한 유현진은 더 벌겠죠. 그러나 일반 보통 야구 선수들은 어때요? 99%에 200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자독식이죠. 이기는 사람한테 왕창 몰아주고 지는 사람은 쪽박차는 구조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한국이 이랬습니까?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특히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자유주의가 있기 전에는 가령 그 회사의 CEO가 가져가는 돈에다가 제한을 걸어놨어요. 법으로. 얼마 이상 못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노동자와 사장 간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그런 걸 다 철폐한 거죠. 철폐해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격차가 막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자유주의 결과로 사회 양극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몇 대 몇, 1대 99로 벌어진다. 뭐 이의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3이다 뭐 내지는 2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절대 다수가 가난해지고 극소수만 부유해진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월가시가 벌어졌을 때 1% 반대한다는 그 플랜카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99%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부를 일정한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는 빈곤해지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돼요? 이때부터. 그렇죠. 1%에 들려고 나쁜 말로 하면 발악을 하겠죠. 네? 왜? 99%에 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비참하니까. 옛날엔 그렇게 비참한 게 아니었어요. 99%도.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단 말이죠. 99%도. 근데 지금은 99%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기를 씁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협력의 관계로 봅니까? 어때요? 경쟁 관계로 보는 거죠. 경쟁 관계로 보고 싸우는 관계로 보고 경계하고 불신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본성이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인간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사회가 인간을 이렇게 살게끔 본성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끔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느냐? 뭐 사람에게 고유한 사회적 욕구를 잘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남들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양심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에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폐해 중에 인간을 완전히 서로 간에 싸움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싸움질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혁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 절대적 빈곤에 있습니까? 상대적 빈곤에 있습니까? 네, 다 아시죠? 그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혁명의 원인은 상대적 빈곤에 있다. 자, 상대적 빈곤 지금 어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이 지금. 자,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혁명의 원인이 상대적 빈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일어나야 됩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미스테리죠. 왜 안 일어날까? 이렇게까지 상대적 빈곤이 심각해졌는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마을에 뭐 지주집이 하나 있어요. 부자 지주집이 하나 있어요. 1%입니다. 나머지 이제 다 이제 이 지주집에 소작을 살아요. 소작농들이에요. 자, 이 소작농 하나가 이제 이렇게 주지집 가서 이제 소작을 하겠죠. 뭐 다 그렇겠지만 이 사람이 가서 지주집에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지주가 막 이 소작농을 무시하고 막 경멸하고 괴롭혀요. 막 이제 뭐 착취하고. 이 소작농 어때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마을에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지주를 욕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일하러 갔더니 지주가 뭐 잘난 척하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나? 나도 그랬다. 나한테도 그랬다. 그놈이.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혀져요. 그리고 그 분노가 뭐로 바뀌어요? 계급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그렇지.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당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지주를 반대해서 싸우자. 그래서 이제 소작료 인상 투쟁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지주를 내쫓는 투쟁을 하겠죠. 이게 혁명입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게. 자, 혁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급이 있어야 돼요. 계급의식이 있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없으면 계급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아저씨가 똑같이 소장농이 지주한테 가서 혼나고 막 무시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왔는데 이웃사람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경쟁관계 이웃사람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 제일 쉬운 방법. 우리 속담에 있죠.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 들어보셨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맞죠? 제가 헷갈려. 자,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전치라고도 하는데, 심지어 리플레이스먼트라고도 하는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 분노의 대상을. 원래 지주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지주는 세니까. 그럼 옆 사람하고 같이 화를 내면서 지주를 욕하면 좀 난데 그것도 안 돼.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마을 사람한테 합니다. 만만한 사람 골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 친하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랑 옛날에 친했으니까 같이 지주욕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이. 서로 싫어해요. 서로 싫어하진 않더라도 경쟁 대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지주한테 깨지고 속상한 거를 와서 하나를 골라요, 만만한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퍼부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웃 아저씨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이 사람은 또 지주한테도 당했고 이웃 사람한테도 당했어. 이 사람은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또 딴 사람 찍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원래는 1%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를 화를 못 냅니다, 지금. 그 화를 계급의식으로 승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 다 어디로 가느냐? 서로한테 가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전투구를 하게 됐어요. 이걸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우월감 트라우마라 그랬습니다. 우월감 트라우마. 왜 이런 말을 썼냐 하면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뭔 거 같아요? 네, 한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아,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인가 보네. 네, 이렇게 사실은 아는 게 맞아요. 네, 다 알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들으셨어요, 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무시당하는 게 좋더라. 이 피학대증에 걸리지 않고 저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고픈 거 참는 게 힘들어요? 무시당한 거 참는 게 힘들어요? 네? 아, 배고픈 거 참는 게 힘들어요? 네. 무시를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 사람은 이제. 한번 당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번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한 끼 굶는 고통보다는 아르바이트 하면 손님들이 사람 취급 안 해주고 무시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한번 겪어보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이겁니다. 관리자들이 무시하는 거, 인간적으로 취급 안 하고.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왜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가, 나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시당하는 거. 이 공포가 인간이 가진 공포 중에 제일 큽니다. 어릴 때는 유기공포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버림받는 공포.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하고는 독립이 되니까 그 공포는 일단 제끼고, 무슨 공포입니까? 똑같은 유기공포라도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공포가 제일 큰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시예요, 사실은. 무시당할 때 그걸 느껴요. 사회에서 난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1차적인 공포입니다, 이게. 인간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무시당하는 거를.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느끼는 게 우월감이죠?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우월감을 먼저 느껴야 돼요, 보상하기 위해서. 우월감의 희생자가 됐잖아요. 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피하려면 내가 먼저 계속 우월감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찾아야 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찾아서 계속 그 사람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야 돼요. 자, 끔찍하죠. 끔찍한데 여러분들 그런 심리 없어요? 하나도? 전혀 없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큰일 하실 거고, 조금씩 있어요, 다 사람이. 나보다 못생긴 사람 만나면 괜히 이제 우월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이제 후진 걸 뭐 재산이 없다든가, 나보다 인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뿌듯한 눈을 느껴요, 사람들이. 왜? 그때만 해도 우월감을 피할 수 있어요. 우월감에 희생이 당하는 걸.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걔네들도. 결국 걔네들이 원하는 건 우월감이에요.
왜? 걔네들이 우월감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왕따의 주동자들이 보통 보면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한 애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우월감을 필요해요. 우월감 필요해.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서 왕따를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이. 누구나 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고통받고 그 우월감을 부정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또 우월감을 추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 주변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살잖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살죠? 인생 목표를 다양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죠. 대부분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 이 사람들은 아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겠죠. 그러나 이제 행복하지 않은데 어쨌든 돈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둡니다. 근데 결국 그건 왜 추구하는 거죠? 돈과 경쟁에서 승리는? 그게 뭘 주니까? 우월감을 주거든요. 그걸 왜 강박적으로 미친 듯이 추구할까? 그만큼 우월감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뭐 우월감 같은 거에 영향을 안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지만 차를 몰고 동창회에 갔는데 나는 중형차를 어렵게 모아서 샀다 이제 드디어. 근데 친구가 외제차를 몰고 와서 탁 세우더라 앞에. 그때 이제 주눅 드는 거 있죠, 사람이. 나도 그래도 난 열심히 했는데 역시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어. 아니 거꾸로 됐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이걸 느꼈을 때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느껴봤어요? 누구? 나는 한 번도 주눅 든 적 없어. 살면서. 느끼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기 싫어도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평가한단 말이죠. 사람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높게 평가한단 말이죠. MB가 한때 인기를 끌었던 거 그거 아니에요. 도둑놈이지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 한때. 지금 이제 그 도둑놈이 이제 너무 싫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인기를 끌었던 게 성공은 했단 말이죠. 한국은 그래요.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살인을 하든 성공하면 통해요. 돈 많으면 통해요. 뒤에서는 욕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살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할까 봐.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나도 누군가를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된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이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우월감으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끔찍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공동체를 복원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왜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공동체 옛날에 있었잖아요. 원래 없었던가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 대학은 지금의 대학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다들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뭐 대리 출송은 기본이고 우리 때 그 수업에 안 들어가잖아요. 날씨 좋으면 이렇게 따뜻한 날 왜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대고선 대리 출석해 주고 있잖아요. 목소리 바꿔가면서 한 사람이 3개씩.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시험 때가 되면은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앞에 열심히 필기 열심히 하는 애들 꼭 있죠, 몇 명. 진짜 그런 애들 노트를 빌려요. 그래서 자 복사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제 다 손들죠. 필기한 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만큼 복사를 해서 같이 공부하고. 요새도 그래요? 빌려줘요? 잘 안 빌려줘. 빌려주니까 아유 요새 분위기 좋네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대리 시험도 봐줍니다. 비리지만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학생회실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뛰어와가지고 막 누가 그래요. 야 지금 시험인데 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뭐 무슨 시험이지? 그러면 뭐 이때 그러면 시험이 있었구나. 근데 막 가죠 이제 늦었는데 그럼 누가 나오면서 네 것도 내가 봤어. 뭐 학점이 잘 나왔겠습니까마는 뭐 두 장 써서 낸 거예요. 안 왔으니까. 또 보나마나 이놈 까먹고 안 왔구나 이래가지고 2장 써서 낸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때 무전여행담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학년 1학기 딱 끝나면 과에서 그 학생들 주소록을 넣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요새는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다 유선전화죠. 그래가지고 우선 여름방학 때 되면 고등학교 친구들, 친했던 친구들 모아서 무작정 떠납니다. 그 기차표 사가지고. 부산으로 일단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뒤져요. 부산에 사는 놈. 그래서 전화해서 나오라 그래. 야, 나와라. 나 우리 왔다 지금.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얼굴 안면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자갈치 시장 가서 회도 사야 되고 술도 사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동할 곳까지 기차표 끊어주고 혹시 숙식이 필요하면 숙식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즐겁게 놀고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 다음 친구는 더 인심이 좋았어요. 미팅까지 시켜줬어요. 그런 1차 부산에서 서비스 플러스 미팅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누군지 모르겠어 나온 놈이. 그러니까 전혀 친하지 않고 얼굴도 잘 모르네. 그래서 너 우리 과 맞니? 맞대요. 야, 그래. 자 그러면 빨리 비빔밥 사라 전주니까 이게. 전주 비빔밥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전주 비빔밥 먹고 뭐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러내서 사라 그러면요 이런 미친놈을 다 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사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같은 과 친구가 이렇게 여러 방학 때 왔으니까 사줘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 근데 이게 다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대학에서 경쟁을 도입시키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계열제 모집 있죠. 과로 옛날에 모집했죠.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일단 들어오면 안심이 되죠. 끝났으니까 경쟁이. 여기서 물론 또 경쟁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계열로 모집해서 좋은 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경쟁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친해지기 힘들겠죠.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실업난, 청년 실업난이 심하니까 대학교 때 열심히 놀거나 뭐 이런 게 낭만을 즐기지 못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 이때부터 슬슬슬슬. 대학만 그렇습니까? 현장 공장은 어때요? 회사들은 IMF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생겨요? 비정규직. 예, 대폭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기 시작해서 갈라서 차별하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임금의 반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또 정규직 내부에서도 경쟁을 시켜요. 성과급 같은 거로. 그러니까 직장 공동체도 다 와해가 됩니다. 뭐 마을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거의 한국 사회 공동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조건에서 대근보수는 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급의식으로 발전이 안 돼요 이게. 뭐로 발전하느냐 이게. 서로에 대한 학대와 범죄로 발전하는 거죠. 우울증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많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풀어야 되니까 어디다가 이 사람들은. 원래는 계급의식을 통해서 이 1%한테 싸우면 풀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병적으로 나가면 연쇄살인도 하고 뭐 폭행도 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하고 주차장 때문에 살인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게 이제 깨진 겁니다. 완전히 공동체가 깨지고 개인 간의 관계가 서로 간에 서로를 학대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무시당하면 또 그걸 보복하고 이런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왠지 낯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나를 적대하고 무시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실질적인 느낌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사람은 말이죠. 생명이 하나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은 이것만 있거든요. 육체적 생명만. 근데 사람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회적 생명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서. 자, 나는 육체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 분 계셔요. 네. 자, 사회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네네. 제가 손들라는 게 바보네요. 그죠? 자, 육체적 생명 더 중요하다 하신 분.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있을 것 같다. 죽음은 없어지나요, 사회적 생명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예.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사회적 생명 이제 없나요? 자, 이순신 장군은 사회적 생명 없습니까? 이제 꺼졌어요? 있네, 아직도 돌아가셔도. 자, 육체적 생명이 사회적 생명을 담보하는 건 맞아요, 개인한테. 그러나 사회적 생명은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사회와 연관돼서 나오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유지가 되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아까 이게 사회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거, 대부분 원하는 게 육체적 생명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생명의 요구라는 거죠. 육체적 생명의 요구라는 건 뻔해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뭐 졸리면 자는 수면욕, 이런 것들입니다. 자, 나는 내 인생을 그걸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난 정말 식욕을 위해 산다. 내 인생은 난 먹을 것만 잘 주면 나는 돼지로 살아도 좋다. 뭐, 나 빨가벗고 살겠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맛있는 것만 주면 그런 사람 없죠. 뭐 성욕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변태성욕자가 그렇지 않겠느냐? 변태성욕자가 성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욕구 때문에 그 성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력도 성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공격성 때문에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공격성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욕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되지도 않아요, 이제. 아무리 로버트처럼 이렇게 수술하고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한계가 있어, 인간이. 그걸 추구하고 산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을 사회적 생명을 빛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생명을 더 중요시합니까? 보통. 뭘 더 중요시한다? 아까 무시란 말을 우리가 한 거 보면 알아요. 사회적 생명을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생명이 위협받는 걸 무시라고 느껴요, 우리는. 반면에 육체적 생명이 위협받는 건 뭐라 그래요? 배고픔. 단순하게 얘기하면 밥그릇, 배고픔. 근데 사람은 보통 말이죠, 육체적 생명보다는 사회적 생명을 더 중시합니다. 아주 비범한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걸 선택한 거죠. 사회적 생명. 난 개인적으로 죽더라도 사회적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육체적 생명을 버리더라도 결백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 명박이가 미쳐서 잘 뛰니까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 있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생명을 더 중시했던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는가? 일반인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한 엄마들 얘기 간혹 신문에 나오죠. 그 엄마들은 뭐 때문에 자살한 겁니까? 생활고 육체적 생명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다. 왜? 그 엄마가 정말로 살 생각이 있었으면 애들을 데리고 돈 벌 게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게 없었다 치면 구호소를 찾아가도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못 살아도 그 정도는 돼요. 그 구호소 찾아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걸 달라 하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건 구할 수가 있어요.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차명진 의원도 증명했지 않습니까? 적은 돈으로 라면 같은 거 계속 먹으면 버틸 수도 있고. 자, 육체적 생명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리고 육체적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의 빈곤 다 자살해야죠. 기아선상에 허덕인 사람들. 자살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자살. 배가 고프다고 자살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엄마가 워낙 고통스러웠던 건 뭐죠? 네, 자기의 처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 이런 삶을 계속 내가 이어가야 될까? 이 목숨을 구차하게. 그겁니다, 핵심은. 그럼 애들은 왜 데리고 죽었어요? 애들도 그렇게 될까 봐. 애들도 크면 나처럼 살까 봐. 구차하게. 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어 봤자 어차피 나처럼 구차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사람 대접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죽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거죠. 극단적으로 자기가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사회적 생명이
보장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따라서. 근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이게 아까 우월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게 보장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이걸 지키고 싶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사회적 생명을 키우고 빛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꿈틀꿈틀한데 이걸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에 집착하는 거고,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도 집착하는 거고, 인기와 명예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거꾸로 오히려 무시만 합니다. 사방에서 무시당할 위험만 도사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없애지 않는 한은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행복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거를 해체하고, 다시 말하면 이 극단적으로 1대 99로 나눠진 거를 좁혀야 된다. 일단 격차를 좁혀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육체 노동을 하던 어떤 정신 노동을 하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옛날에 선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주 옛날만 해도 선보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배우자 착하냐 물어봤어요. 다. 걔 성격 좋아? 착해? 지금 안 물어봅니다. 지금 첫 번째 뭐 물어보죠? 뭐 하는 사람? 직업 물어보죠. 원래는 뭘 물어봐야 돼요? 돈 많이 버니 물어봐야 되는데 좀 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알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보면 좀 너무 속물 같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죠. 꼭 직업이 뭐야? 그래서 뭐 변호사야, 뭐 의사야,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직업 얘기하면 그 다음에 더 안 물어봐요. 착하냐 이런 거 얘기 안 물어봐. 그냥 끝이야 거기서. 그래 좋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뭐 작가야, 예술가야 그러면 심각하죠 표정들이. 어떡하려고 그런 인간을 사귀고 있니? 자, 이런 조건에서 누가 자기가 진짜 예술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돈 없고 인기 없으면 무시당하는데.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러니까 모두 다 안전한 길로 가야 돼. 돈 버는 대로. 그래서 1%를 향해서 싸우는 거죠 서로. 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 트라우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시계가 없나요? 4시 10분입니까? 제가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분단 트라우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분단 트라우마가 굉장히 이게 위력이 세다는 것은 뭐를 봐도 알 수 있냐면 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963년에 대통령 선거 때 누구하고 누가 붙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보선이 붙었습니다. 윤보선 씨가.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당이었어요. 윤보선 씨는 야당이죠. 근데 윤보선 씨가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는 빨갱이다 이런 유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유세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는 여순 반란 사건에 공화당 박정희 씨가 관련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죠. 박정희는 빨갛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박정희 뭐라 그랬느냐. 윤보선 후보의 발언은 선량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치던 옛 한민당의 수법을 되풀이하는 메카시즘이다. 알긴 알아요. 메카시즘이 뭔지는. 박정희 화를 냈어요. 너 메카시즘이야. 자,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죠? 이 분단 트라우마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외가 안 돼요. 그것도 박정희 같은 무소불위의 독재자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번 걸리면. 쩔쩔매요. 그러니까 메카시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엔 박정희가 제일 많이 했죠, 메카시즘을.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면 분단 트라우마가 도대체 뭘까요? 내용은 3가지거든요. 레드 컴플렉스 일단 그 유명한. 두 번째는 북 컴플렉스. 세 번째는 극우 세력 컴플렉스입니다. 레드 컴플렉스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사회주의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란 공포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 싫어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서워하는 겁니다. 공포증이에요. 또 북컴플렉스는 뭐죠? 지구상의 사회주의 나라가 북만 있는 건 아니죠. 중국도 아직은 사회주의고 그래도 베네수엘라라든가 또 뭐 사회주의, 뭐 그 북유럽도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회주의들은 봐도 뭐 별로 화 안 나요. 근데 북의 사회주의만 얘기 들으면 증오심과 혐오감과 적개심이 막 타오르는 거 있죠. 그게 북컴플렉스예요. 북에 대한 까닭 모를 적개심과 증오심, 혐오감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포증.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극우 세력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극우 세력한테 빨갱이로 몰려서 죽거나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증이에요. 자, 레드 컴플렉스는 지금 어때요?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면서 사라졌어요. 이제 막시즘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셔요? 나 막시즘 너무 무섭다. 없죠? 이거 위력이 없어요. 이제 21세기 냉전이 해체되면서부터는 레드 컴플렉스는 별 문제 안 됩니다. 한국에서 문제 안 됩니다. 이제 막스 책도 볼 수 있죠. 자, 북컴플렉스 어때요? 이거 많이 남아있습니까? 네, 많이 남아있죠. 이게 원래는 굉장히 심했죠. 우리 어릴 때는 북쪽 사람들 뭐 머리에 뿔 달리고 이빨 나고 이런 괴물로 알고 있었죠. 그렇게 배웠다가 언제 처음으로 깨졌어요, 이게. 대중적으로 깨진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교류협력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야, 우리가 알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 뭐 저쪽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우리랑 비슷하네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북컴플렉스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언제 또 다시 재발합니까?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좋았어요, 분위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인천에 와서 막 같이 뭐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는. 그죠? 개성공단도 생기고 금강산도 가고 뭐 북에 갔다 왔어. 이게 아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북에 갔다 왔으면 이제 잡혀갔는데 이제 북에 갔다 온 사람 천지. 우리 아버님도 갔다 오시고 어머님도 갔다 오시고 금강산에.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을 맞이하면서 확 나빠졌죠. 또. 근데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북컴플렉스도 조금 나아졌는데 이건 어때요? 극우 세력 컴플렉스.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건 아직도. 왜? 자, 이번에 이 강의가 원래는 더 큰 데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열렸어야 되는 강의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하기는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원래대로 못했어요. 여기 밖에 누가 와 있더라고요. 버스 막아놨더라고요. 오늘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그죠? 왜 막아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2대 갖다 막아놓고 막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첫날에는 뭐 이런 것도 들고 나왔었죠. 종북 뭐 예? 기사도 봤는데 제가 종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그 종북 물러가라, 뭐 종북 의식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 감정이 뭘 느껴요? 기분 상한 거 둘째 치고 이제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심 안 느껴요? 조금? 느끼죠? 걔네들이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 믿고?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짓을? 함부로 남한테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거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얘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였어도 그럴까요? 못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 믿고 하는 겁니다. 자, 극우 세력은 누구 믿고 그런 짓 해요? 얘들이 뭐 힘 세요, 굉장히. 미국 믿고 하는 거죠. 그죠? 미국이 B2 띄워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극우 세력 컴플렉스가 현실적 힘을 갖냐 하면 군사력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 세계 최강인. 그리고 그거에 빌붙어 사는 극우 세력의 물리력.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막말로 정세가 험악해져 가지고선 극우 세력이 그 종북 이거 들고 나오는 애들을 무장을 시키면 백색 테러단 되는 거고요. 여기 습격하면 옛날 6.25 직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그때 그랬어요. 그런 애들 무장시켜서 그런데 쳐들어와서 우리를 까는 겁니다. 막. 지금은 다행히 그런 시기가 아니라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피 흘리고 죽고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좌익도. 우리 좌익이에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좌익이 됐네요. 벌써. 원래 좌익이 아닌데 이렇게 좌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우 세력 컴플렉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몽둥이 들고 총 만들고 그러다 보면 빨치산 되는 거예요. 빨치산이 빨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백색 테러단이 설치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총을 안 들었다 뿐이지. 총 들으면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이 힘, 이 공포,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벗어나 본 적이 없죠. 박정희 때부터 계속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느껴라고 하지만 사실은 느껴요. 공포를 느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종북 세력아, 그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옳아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알기 때문에. 결국엔 물리력으로 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 극우 세력에 대한 공포, 콤플렉스가. 그 다음에 북콤플렉스 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선 이게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단 트라우마가 왜 나쁜가? 왜 나쁜가?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공포증입니다. 극단적인 공포증. 극단적인 공포증이 불러오는 가장 나쁜 점은 뭘까요?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내가 개한테 물렸어요. 개 공포증이 생겼어요. 지나가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공포증이 생겨요. 합리적인 공포인가요? 아닙니다. 옛날에 물었던 그 개 아니죠. 그리고 설사 옛날에 그 개가 물었다고 모든 개가 날 물 거라는 그런 생각도 비합리적이죠. 근데도 공포증을 느껴요.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공포증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또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것 중에서 공포영화 있죠. 공포영화. 저는 꽤 즐겨보는데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어리석은 놈들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 귀신과 싸우든 괴물과 싸우든 해야 되는데 뻘짓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죠. 뭐 집에서 뭐 괴물이 돌아다니는데 건물 안에서 자, 우리 괴물을 잡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뭉쳐 다녀야 되겠죠. 뭐 근데 흩어져요 꼭. 자,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자, 2층, 넌 지하. 다 그 안 그래도 적은 숫자를 다 흩어서 따로따로 보내서 각계격파당하게 괴물한테. 그래서 다 하나씩 죽어요. 그러다 마지막 1대1로 싸우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또 뭐 예를 들자면 공포영화 보다 보면 너무 막 그 겁에 질려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런 사람 있죠. 막 따기 때리게 만드는 주인공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따기 때리게 있죠. 너무 발작을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 위기 탈출에. 그래서 우리 보면서 그런 생각 들죠. 빨리 죽어라 좀. 너부터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니 영화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죠? 공포증이죠. 겁에 질렸으니까. 겁에 질리면 말이죠. 이성이 마비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가 공포증이거든요. 극단적인 공포증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하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지적 장애자로 만듭니다. 전응아로 만들어버려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인민이란 말 쓰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죠? 인민이란 말 쓰시는 분. 뭐 죽을 각오 하면 쓸 수 있겠지만 원래 안 썼던 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될 때까지 또 전쟁 나기 전까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민중이란 말 없었습니다. 민중이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있었겠지만 잘 안 썼습니다. 이 말을 다 썼죠. 그래서 이제 헌법 재헌의회에서 헌법 처음 만들 때도 다 인민이에요. 그때 들어간 게 인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파가 인민은 쓰지 말자 그런 거예요. 왜? 북에서 쓴다고. 근데 사실 왜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북에서 우리나라 말 쓰는데 우리나라 말 다 쓰면 안 되는데 왜 인민만 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거 쓰지 말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누굽니까 그 조봉암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은 아니 세계 다 쓰는 말이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쓰는 말이다. 인민이란 말. 왜 우리만 못 쓰지 말자 그러냐. 북에서 쓴다고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못 쓰게 삭제됐습니다. 국민으로 다 바뀌었어요. 일본 놈들이 만든 국민이란 말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인민이란 말을 못 써요. 어떡합니까? 이거 못 쓰니까.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말이 민중이에요. 할 수 없이 만든 말이. 70년대 넘으면서 이 말을 만든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 말 못 쓰게 하니까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단어, 어떤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금지시켰다 치자 이거예요. 금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딱 금지되고 사고 활동은 잘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고 활동이. 왜 안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 딱 하면 연상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때요? 청년 하면 연상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실험. 실업. 아, 실업. 아, 네. 또 연상되는 거. 네? 열정. 네? 안철수. 네, 안철수. 열정, 안철수. 자, 열정하면 또 떠오르는 말 그럼. 이제 청년 빼고 열정. 어떤 거 떠올라요? 젊음. 자, 젊음과 열정의 색깔. 떠오르는 색깔. 자, 붉은색입니다. 자, 레드라고 쓸게요, 그냥.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람의 사고는 이렇게 연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연상의 과정이에요. 하나가 떠오르면 다른 게 떠오르고 순서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떠오르면 논리적 사고인 것이고 자유롭게 떠오르면 뭐 프로이트 한 대로 자유연상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연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레드를 금지시켰어요. 하지마. 오늘부터 레드 쓰면 죽여버릴 거야. 했어요. 레드만 우리가 접근이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다 접근 안 됩니다. 이거에 접근하려고 해도 이쪽으로 갈까봐 쭈삣쭈삣거리게 돼요. 이거는 이미 프로이트를 비롯한 많은 실험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하나만 연상해서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리가 다 차단돼요. 그러니까 막스를 금지하면 막스 베버까지 공부할 때 쭈삣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막스 베버 책 사고 들어오다 중정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요새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인민과 가까운 단어로 접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바로 인민을 떠오르게 한다? 접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사고 영역에서 차단되는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과연?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우리 사고 영역에서 반 정도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분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 나머지 안에서만 안전하게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접근 못하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어요? 어때요? 안 됩니다. 지적 전능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땐. 한국에서 창의적 인재 못 나옵니다. 물론 자연과학 쪽에서는 조금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문사회과학 쪽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금지당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창의적 인재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모든 걸 다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해줘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이만큼은 억압하고 금지해놓고 회피하면서 여기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죠. 배우다 보면 순우파 내용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 90년대인가 2000년대로 기억하는데 신문 기사로는 그때 사회교과서를 만들 때 노동이라는 걸 집어넣자 그랬어요. 노동 집어넣는 게 큰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집어넣자고 누가 제안을 했더니 교수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래요. 아,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뭐 사회학 교수 쪽이네. 뭐 법학과 교수는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아, 이거는 또 다른 쪽이야. 폭탄 넘기기를 하는 거야 다. 그래서 결국 노동이 하나도 못 들어갔답니다. 교과서에. 왜 이 사람들이 그거 회피했을까요? 그걸 넣는 걸. 뭐로 몰릴까 봐. 맞아요. 아까 그거죠. 극우 세력 콤플렉스 때문에. 좌파로 몰릴까 봐. 좌파로 몰리면 왜 뭐가 문제예요? 극우 세력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사회적 생매장 당하니까. 그 공포가 딱 연상되는 순간 폭탄 놀리게 하는 거예요. 자, 네가 해. 난 못해.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도 이래요. 사회에 나와서 하는 지식인들 분단 트라우마에서 자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분단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접하지 못해요. 자기가 각오 단단히 다지고 막 나쁜 짓 해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고가 심하게 금지당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순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생각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걸리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고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금방. 뭐 생각하려고 그러면. 신경 써야 되죠. 그거 내가 혹시 하지 않을까. 신경 쓰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우리한테 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의식적으로 친구라는 걸 피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방어 기제가 피해줘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사실상은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안 쓰려고. 또 지금도 안 쓰려고. 지금 뭐 안 쓰려고 그래요? 어떤 말? 친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 종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 빨갱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 안 쓰려고 지를 쓰죠. 자기 검열하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이정희밖에 없을걸요? 이정희 대표. 그래서 맨날 종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쓰다가. 근데 그걸 신경 쓰면 어때요? 어눌해져요, 사람이. 말을 잘 못해요. 뭐 얘기하려면 이거 얘기하다가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다가 친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다가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요. 좋은 정책 발표도 못해요. 무상급식 얘기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주의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 극단적인 공포증으로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자, 판단할 때 기준이 뭐야 돼야 됩니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자, 우선 참인가 거짓인가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해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뭐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갖고 판단하겠죠. 뭐 예를 들어 버스비가 2배로 뛴다.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해야 되지 않아요? 가치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까? 이런 가치관 이전에 형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죠? 종까지 넣겠습니다. 종부까지.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여기서 형성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친북적이냐 반북적이냐로 따져요. 대표적인 예가 NLL 사건이죠. 지난 대선 때 NLL 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괴롭혔죠.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분을 부관 참시까지 했습니다. 그 극우 세력이.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처럼 몰아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다고 그렇게 당한 거죠?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 그랬다가 당한 거죠.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어떡합니까? 바짝 쫄았죠. 그거에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매국노, 바로 종북으로 몰리는 딱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씨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그랬다면 사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 했다면. 그 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 NLL은 영토선이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저는 뭐 그 두 분이 진실을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을 거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다가 몰아칠 폭풍우가 너무 무서워서. 자, 그럼 NLL이 영토선 맞아요? 영토선 아닙니다. 그거.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에요. 너무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 1996년 7월 17일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뭐라 그랬냐면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이제 53년 7월 27일 남북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 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 간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지회가 그랬어요. 조선일보가. 뭐 한겨레 없었죠 이때. 66년이니까. 아니 96년 있었을 때다. 한겨레가 그랬으면 뭐 한겨레가 편향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선일보가 뭘 얘기하면 영토선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영토선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14선언에서 서해 어로 협력지구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를. 왜? 경계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선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영토선이라고. 이명박 때부터. NLL은 영토선이다. 그러니까 북에서 그러세요? 그러면 영토선으로 인정하죠. 뭐 이렇게 쓸까요? 우기시니까 뭐 우리가 양보하죠. 그랬을까요? 화내죠, 당연히. 왜 니네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거 우리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데 함부로 국경선이라 그러냐? 그럼 우리도 수역 긋겠다 해서 북쪽도 걷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이런데 섬이 이렇게 있죠. 그럼 북쪽에서 이제 영해 국제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걷어요. 그러니까 뭐 200킬인지 뭔지 있죠. 그거에 근거해서 섬만 빼고 섬 통로만 열어준 거예요. 니네가 일방적으로 걷으니까 우리도 일방적으로 걷겠다 이거예요. NLL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겹치는 구역 있죠. 여기가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북쪽 수역이에요.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남쪽 거예요. 연평도 포를 어디다 쐈어요? 여기다 쏜 거예요. 여기. 이 안에. NLL은 안 넘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남쪽에서. 우리 NLL은 안 넘었거든. 도발 안 했어. 근데 북쪽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안에 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연평도에서 어떤 아저씨 하나가 배 타고 넘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레이더 사각지대라서 못 잡았어요? 뭐 사각지대가 있나? 레이더가? 그리고 그때 군사훈련 중이었고 독수리 훈련 중이었고 그 다음에 연평도는 정말 우리가 연평도 사건 이후에 최대한의 해병대의 경비가 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어요. 눈으로도 보이는 곳인데 이렇게 건너보면 북쪽이. 자, 그 아저씨가 통통배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 이 아저씨가. 자, 확대해 볼게요. 그림을. 쏴야죠. 당연하잖아요. 타령하거나 월북하면 쏴야 됩니다. 이거는. 중국 어선도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왔다 도망치면 쏴요. 그럼 당연히 포격을 해야 돼요. 왜 못했죠? 왜 못했어요? 쏘면 바로 전쟁 납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죠. 남북관계. 전쟁 바로 납니다. 연평도 사건 터지는 거랑 똑같이 터지는데 북에서는 연평도보다 더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냥 안 할 거고 여기서 쏘면 그 바로 전쟁입니다. 못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뭐 영토선을 사수하겠다 우리가 애국자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포탄 하나 못 쏴요. 지금 쫄아가지고 전쟁 날까 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노 전 대통령 말이 맞죠? 서로 서해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든가 뭐 해서 분쟁의 씨앗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게.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전쟁 납니다. 여기서 계속 전쟁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들 선을 고수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걸 고수하면 그쪽은 지네 걸 고수하려고 그럴 거고. 여기서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태면 전쟁 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의 화근이니까 없애야 되거든요. 자, 근데 한국 사람들 이때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따져봐야 되잖아요.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요. 일단 노무현 발언은 친북 발언이다 하는 판단이 들면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관심 없고 그게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도 관심 없어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사고방식이 잡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사상 이런 게 대부분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이 공포증과 상관없이 정말 자유의지에서 형성된 사상인지 이 분단 트라우마가 주는 공포증에 질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사상들인지 신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북에서 하는 얘기라고 다 우리가 반대할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인데, 그죠? 그럼 북에서 일본 땅이라 그러던가요? 독도 일본 땅 아니라 합니다. 북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욕합니다. 일본한테. 더 살벌하게 욕해요. 그러면 우리가 북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일본 땅으로 해야 되겠다. 왜? 친북이잖아요. 북쪽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런 논조가 성립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는 뭘 갖고 따야 되냐면 참인가 거짓인가. 이익이 되냐 우리 국민한테 손해가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정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판단을 못해요. 아주 어리석은 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뭐 내지는 뭐 백치에 가까울 때가 있다. 하는 생각하는 게 전능화에 가깝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B2 왔다고 좋아하는 거. B52하고. 우리 한반도 상공에 B2하고 B52 오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북에다 핵 쏠 수 있어서? 북에다 핵 쏘면은 그 핵은 북에만 떨어지나? 방사능은 어디 남쪽에 안 옵니까? 자, 그럼 북에서는 B2나 B52가 대한민국 상공에서 돌아다니면 북을 폭격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앉아서 기다릴까요? 격추시키려고 할까요? 격추시키겠죠. 지대공 미사일 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쏘면 어디서 터져요, 그게?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 B2가. 핵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터지는 거예요, 남한에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 요격하면. 요격하라 그래도 안 돼요. 요격하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요격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주권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에 뭐가 못 들어오게 해요? 핵을 실은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 핵 항모, 핵 폭격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핵 위험이 커지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상대국에서 치는 게 뭡니까? 핵 무장령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터지는 곳은 자기 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좀 생각 있는 나라들은 다 그거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마음대로 들어오니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야 좋다 B2 왔다. 이런. 그거 한 대 북에서 미사일 쏘는 순간 우린 다 죽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어지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한국에 말이죠. 여러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 뭐 젊은 층들을 또 한국의 많은 진짜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박근혜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정당이 등장하기를 기대하시죠, 다들. 그래서 뭐 안철수에 기대를 거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정말 한국에 야 누가 봐도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하는 그런 정당이 등장하길 기대하죠. 근데 왜 등장 안 하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한국인들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왜 그런 정당이 안 나옵니까? 왜 맨날 민주당하고 그 새누리당하고 둘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지금 되게 한심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문재인 때문에 찍어주려고 그랬지 뭐 민주당 이뻐서 찍어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정치 세력, 건전한 정치 세력이 안 나올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국의 세력을 제가 극우라고 그랬습니다. 극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극우 세력인데 왜 우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했을까요? 우와 극우의 차이는 뭐죠? 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아주 또 좋은 문학적 표현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뭐죠? 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극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이 뭡니까? 무슨 자유가 보장돼야 되죠? 사상의 자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그렇죠? 네, 등등 그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인정하면 우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대표적인 게 무솔리니, 이태리의 일본의 군국주의, 새누리당. 이거 극우입니다, 극우. 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핵심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좌든 우든 상관없이 사상의 자유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기 강의 덕성여대에서 하는 거 가만 내비둬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정희 대표가 미워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니까. 근데 인정 안 하죠? 버스로 막아버리죠, 아예.
이게 사상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단강령으로 한 정당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또 약간 진보적인 정당 나왔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 지독하게 빨갱이 딱지를 붙여서 탄압하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해 주죠. 옛날에 진보당, 조봉암 씨가 이끌던,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나왔을 때 뭐로 몰아갔습니까? 결국 간첩으로 몰아가서 죽였어요. 그렇죠. 장준하 선생이 이끌던 당은 간첩으로 몰긴 좀 그러니까 암살을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위력을 떨치니까 뭐로 몰았어요?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로 몰렸어요? 결국 빨갱이로 몰렸고 지금 더 심하게 몰리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거, 국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하려면 좌파 종북으로 몰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국에선 게임 아웃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더 이상 논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혐의를 받은 사람은 일단 무조건 종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입 조심해야 되고 기가 꺾여요. 테러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반대로 그 얘기를 뱉은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뭐만 있어요? 극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어디에 있어요? 민주당 우파 정권 좌파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새누리당이 극우인데 지가 우라고 속이니까 좌가 된 거지. 원래 우파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에 뭐 이제 야당, 뭐 통진당 같은 게 있겠죠. 진보와 정의당. 자, 원래 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상의 자유가 인정돼요. 우리나라 좌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극우 친북이 되는 거죠. 종북 세력. 그다음에 이게 친북 세력. 그다음에 이거 이제 애국 세력. 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못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인기를 끌려고 그러면 밟아요. 종북 딱지를 붙여서. 대통령 선거 때 이정희 후보가 조금 뜨니까 어때요? 밟아버리죠. 가차없이 밟아버리죠. 대선 지고 나니까 보수 언론이 제일 난리예요. 이정희 때문에 졌다고. 뭐 그럼 사실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1등 공신인데 막 칭찬하고 은근히 좋아해야 되는데 막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졌다고. 갑자기 지네가 뭐 야당 지지한 것처럼. 왜? 그래 죽여야 되거든요. 왜? 위험하단 말이죠. 중도 세력 잘하는 거. 그러니까 중도 세력 죽이는데 제일 좋은 건 종북 붙이는 거야, 종북. 지금 이 시점에서 북폭을 얘기하지 않고 특사를 얘기했다. 종북 붙이기 딱 좋은 거거든요. 이정희 대표가 종북으로 몰렸죠, 그 얘기했다가. 근데 어저께 새누리당에서 그 얘기했더라고, 특사 보내라고. 걔들은 해도 돼요. 걔들은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하면 종북이에요. 그런 법이잖아, 국가보안법이. 자기들은 해도 되고 너희들은 하면 빨갱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빨간 옷 입을 수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우리는 빨간 옷 입으면 큰일 나요. 언제 빨갱이로 몰릴지 몰라요. 여기 빨간 옷 입지 마세요. 빨간 옷. 새누리당은 입을 수 있어요. 다 빨간 옷 입고 앉아도 괜찮아. 자, 조선이란 말 쓸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조선일보.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북에 대해 찬동한가 조선이란 말을 썼다. 조선일보 써도 돼요. 조선이란 말. 이게 걔들 자기들이 독점하고 자기들이 써먹을 때 써먹고 남들이 그것 좀 건드리면 바로 종북으로 몰아가는. 지금 대북 특사론 다 떠들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정희 대표는 그럼 뭐 옛날에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종북이지. 항상 종북은 성견지명이 있으니까. 성견지명이 있는 자는 또 종북이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키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소한 국가보안법 없어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종북 여기서 피할 수 있죠, 이 논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틀리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색깔론, 메카시즘, 이게 없어지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건전한 정치 세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색깔론에 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NLL 사건, 그거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밀고 쳐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아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못해요, 겁나서. 그 정도로 이 파워가 세요, 메카시즘과 이 색깔론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인 나오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기대 걸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별로.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돼요.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저도 막 가는 거죠, 이제. 뭐 어차피 찍힌 거. 일단 이 진보 2013에 참가한 거 자체가 이제 찍히는 거죠.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옳은 일을 하겠다, 양심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인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면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빨갱이들. 학생들이 진보 강연회 열면 종북 빨갱이들. 정치인들이 좀 좋은 얘기하면 빨갱이들. 아줌마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빨갱이들.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이 옳은 말하면 빨갱이들. 아, 우리나라는요, 생각해보면 이게 새누리당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어요, 이 눈조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다가 그 아저씨 앞에 놓고선 B52 오는 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당장 무슨 말 나오나? 왜? 왜라고 안 물어봐요, 절대. 이 빨갱이, 씨. 네, 듣기 쉬워요.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어, 무슨 말을 해도. 그만큼 일반인들도 우리나라가 논리적 대화를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빨갱이가 나와요. 부모님하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부모님한테 설득하잖아요. 이러면 이 빨갱이 같은 놈 어디서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그러지 정말이냐?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친척끼리도 뭐 잔치집에 모여서 얘기하는데 누가 막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이 빨갱이다 이러지. 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그거 필요 없어요. 대화, 토론, 생각 필요 없어요. 빨갱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말문 막히면 할 수 있는 말 빨갱이. 우리의 토론 문화의 절정이죠. 네. 논쟁에서 질 수 없는 절대 무기죠.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이긴다. 설사 그 사람 아니더라 상관없어요. 무조건 몰아붙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일단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그 순간 대화에선 기선을 잡는 겁니다. 이게 전 사회에 퍼져 있잖아요. 전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보운동 할 수 있어요? 진보 이거 일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종북 들고 나오는데 벌써 피켓 들고. 그 어린 학생들이 뭐 어린 학생들이 막았나요? 아니면 좀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막고 했다가 여러 명 왔겠죠. 이 사람들이 뭐 알아서 그거 들고 나왔을까요? 과연 종북이라는 거 알아서 이게? 이 강의가 또 종북인가요?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종북이라고 하면 종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상관없어요. 걔들은 알 생각도 없죠. 와서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 녹음기 갖고 와서 녹음하면 되잖아요. 국가정보원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녹음 다 한 다음에. 근데 그런 생각 없어요. 들어볼 생각은 없고 일단 종북이에요. 왜? 어디서 배웠죠? 그거? 새누리당한테 배운 건. 새누리당이 가르친 이 수법, 극우 보수 세력이 가르친 이 수법을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다 써요. 다. 말하다 분리하면 꼭 써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저한테 혼난.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다가 혼난.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발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치적 발전이 안 돼요.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통일을 방해하겠죠. 당연히. 국가보안법 자체가 뭡니까?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죠. 이적단체하고 통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는 북은 타도해야 될,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뭐 화해협력,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문제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북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을 할 수도 없어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할 수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든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보고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얘기해야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그랬어요. 이제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북에 대해서도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니까 빨갱이 이렇게 했죠. 극우 세력에서 그 말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사건 보세요. 거기 회원가입해서 뭐 글 퍼다 나르는 게 간첩인가요? 아니 뭐 가서 좀 읽었는데 읽으면 뭐 죄가 돼요? 원래는 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 이적단체에 가입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간첩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때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북에 대한 정보는. 직접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접촉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누가 주는 걸 받아야 돼요?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걸러주는 걸 받아야 돼요. 연합뉴스가 원래 국정원 밑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너무 마사지를 많이 한다고 욕을 먹어서 이름을 연합통신으로 바꾼 겁니다. 거기에 정보 독점권이 있어요. 국적 정보는 다 글로 들어와요, 일단. 연합뉴스가 속보가 제일 나오죠. 자, 근데 연합뉴스가 마사지 안 할까요? 마사지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마사지 된 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북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잘못된 게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거 뭐 그런 거 있죠. 그 탈북했다 돌아가면 총살. 이번에 그 배 타고 간 아저씨 몇 번 탈북했어요? 4번 탈북했죠. 4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총살을 4번 당했어야 되는데 또 나왔어. 또 들어갔어요. 또 총살 나가려고. 총살하면 안 들어갔겠죠. 다시 갔겠습니까? 또 나올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9번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 때마다 총살 당했으면 고양인가요? 목숨이 9개 있는? 또 나오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아는 상식들 있잖아요. 그게 비틀어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내둔다는 얘기죠. 웬만해서는 좀 혼내고 야, 너 왜 자꾸 나가니?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높은 사람 중에 하나 안 보이면 총살 당했다. 뭐 수뇌부한테 개기다가 총 맞아 죽었다. 몇 달 뒤에 다시 나와요. 총살 당한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좀비인가? 하여튼 살아나와서 또 뭐 임명돼 높은 직책에. 그럼 조선일보는 몇 달 전에 죽은 사람은 그냥 버젓이 다시 또 나오는데 설명을 안 해줘. 왜 죽었다가 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사람이. 이런 정도의 보도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분단 트라우마가 있는 조건에서는 통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물론 역으로 통일이 되면 분단 트라우마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반공이라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신병적 반공이에요. 정신병적. 왜 정신병적 반공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간단한 겁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계신 저분이 예? 인간성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싫어하려면 제가 반대하려면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알아봐서 인간성이 어떤지 이런 것도 제가 체험을 해보고 친구로 좀 사귀어 보든가 몇 번 만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반 누구 이래도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반 누구를 기치를 내버려요. 난 저 사람 너무 싫어해. 증오해. 그게 정신병적이지 않아요? 모르면서 반대하는 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반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사회주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줍니까? 열어줍니까? 안 줍니까? 열어주지 않죠. 어릴 때부터 글로 접근 못하게 하죠. 접근 못하게 해놓고선 반대하라 그러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뭐 진짜로 그거 한번 검증해볼까요? 나 사회주의론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나는 사회주의 반대한다. 한 명도 없네 여기는. 이게 좌파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안 하면.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반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반공 입장을 갖고 있죠, 국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요. 알고 반대하면 괜찮아, 그나마. 알고 반대하면 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막 적개심에 타서 막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분노 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되니까. 타협할 준비도 돼 있어요. 근데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그건 정신병적인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제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건. 근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반공이 바로 이런 반공이에요. 정신병적 반공. 도저히 설득과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반공이에요. 모르면서 반대하는. 마치 외계인 난 싫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난 에일리언을 절사 반대해. 에일리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막 평생을 거의 바치는 거예요. 에일리언 반대. 외계인 결사 반대. 뭐 올라가라. 있지도 않은 외계인. 그러다 이제 ET 보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아, 착했네 외계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의 이제 현 상황이란 겁니다. 이 정신병적 반공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현실을 잘 인식 못합니다. 현실을.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라우마 내지는 집단적인 정신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한국의 사회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또 분단돼서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강제로 이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국가가 됐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 우리보다 못 사는구나. 참.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하여튼 그런 나라가 됐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뭐 동족끼리 뭐 욕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사회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 현대사가 민족 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로부터 바뀌지 않았다. 여태까지 하나도 구조가. 민족이 분단되고 그때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흔들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고 안 좋지 않습니까? 막 이제 보면 뭐 말기 증상 같은 거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의식화가 이제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건데 일단 그걸 많이 알려야 되고 우리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상태가 안 좋다 이거를 그 원인을 좀 알았을 때 좀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가 많이 복원돼야 됩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것이 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노동조합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학생 조직도 많이 생기고 각 곳에 공동체가 복원이 좀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복원돼야 아까 얘기했듯이 뭐입니까? 화가, 분노가 계급의식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계급의식으로 못 나가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시급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제 하나 해야 되는 거는 건전한 정치 세력 나와야 되는데요. 건전한 정치 세력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보안법 철폐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에는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끝은 미국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나는 지금 뭐 좌파가 싫어, 이정희가 싫어,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또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세력이 너무 무서워, 뭐 이런 거. 그 배후의 끝을 파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질의응답 조금 할까요? 네네.